오늘은 국가의 성립과 발전 세 번째 시간으로 흉노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국가가 어떻게 성립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시간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이 국가들 간의 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흉노족입니다. 이 흉노족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만리장성 이북지역 초원지대에서 유목국가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들이 서로 연맹했던 부족연맹체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우리나라 고구려라든지 부여라든지 또는 고구려와 부여와 마찬가지로 부족국가의 연맹체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흉노족입니다. 우리 고구려하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오부족 연맹체였죠. 얘네들도 이러한 부족들이 서로 연맹해서 이러한 연맹체를 만드는 특성이 바로 기원전 3세기 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원전 3세기에다가 밑줄을 쫙 치시고 쭉 초원지대 부족연맹체 국가였는데 나중에 이 힘을 바탕으로 초원지대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흉노의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고 불렀어요. 선우. 그러니까 왕의 존재죠. 부족의 대표자, 최고의 통치자를 흉노족은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주나라의 봉건제처럼 서양의 봉건제나 주나라의 봉건제처럼 왕이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각 지역에 제후를 임명을 해서 그 제후가 그 지방을 다스리게끔 했던 것이 봉건제도였죠. 마찬가지로 이 최고 통치자로 불렸던 선우 밑에 좌연황, 우연왕, 좌연왕, 우연왕이라는 존재의 대표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이 좌연왕과 우연왕 밑에 또 다른 왕들이 존재해서 각 지역을 자치적으로 다스리게끔 했던 제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흉노가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기원전 3세기 후반,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로 넘어가는 그 후반 정도에 묵툭선우라고 불리우는 최고 통치자가 만리장성 이북지역, 그러니까 북쪽 지방의 초원지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찌르고 있었던 동호라는 복속을 점령을 하고요. 동호를 점령을 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월지 있죠. 대월지,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었던 이 대월지라는 나라. 대월지는 아니고 아직 월지입니다. 월지. 이 월지라는 나라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게 되면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묵툭선과. 그래서 이 월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이제 대월지죠. 대월지.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이제 누구를 파견했죠? 그렇죠. 장건을 파견을 해서 대월지도 흉노한테 당했으니 우리도 지금 흉노한테 당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동맹국끼리 서로 힘을 뭉치면 흉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죠. 그 대신 비단길, 실크로드가 장건에 의해서 개척이 됨으로써 서양과의 교류의 물꼬가 트였던 시기가 한나라였었죠. 자, 이 한나라를 초반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초대 왕이 유방이었죠. 그래서 한 고조로 등극을 했는데 이 한 고조 때 흉노의 공격을 받아서 이 한 고조가 주기적으로 공물을 바칠 만큼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던 시기가 한나라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고조를 굴복시켰고요. 자, 하지만 이어서 등장했던 한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요. 나중에는 누가 최고의 통치자인 선우를 누가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흉노족 안에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즉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때 이 한무제가 공격 명령을 내렸던 장군 중에 하나가 곽거병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곽거병 장군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북방민족이었던 흉노족이 쫓겨나게 되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일본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발전된 시기가 바로 야요이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3세기경에 이르러서 약 30여 개의 조그마한 국가들이 와글와글 성립되기 시작을 했던 시기였는데 자, 이 30여 개의 소국 중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국가를 야마타이국이라고 부르고 이 강력한 국가를 이끌었던 주인공이 바로 히미코 여왕, 일본에서의 최초의 여왕이 바로 히미코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 30여 개의 소국을 아우르면서
3세기경에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야유이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요 일본 열도의 시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 즉 하상주 나라를 거쳐서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 그 다음에 진나라의 특징, 한나라의 특징과 그 황제들의 업적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초기의 국가인 고조선이 있었죠. 그리고 8조법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생명존중사상, 그 다음에 사유재산제도, 화폐라는 것이 쓰였고, 노비라는 글자를 통하여서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등등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 어느 정도 정치 세력을 갖고 있고 부족 연맹체였고 강력한 통치자의 역할이었던 당군왕검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재정일치사회였다라는 것을 이모저모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고조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물 유적들이 비파형 동검이나 탁자형 고인돌의 분포도 등등을 통하여서 한반도와 만주에 아우르는 고구려 영토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지역에 초기 국가였던 고조선이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자, 남쪽에서는 이후에 부여,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동해, 그 다음에 삼한, 이렇게 한반도에 여러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국가들이 연이어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한국사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자, 이러한 초기 국가였던 고조선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나중에 부항과 준항을 거쳐서 이제 위만조선, 위만이 중국으로부터 기원전 194년에 건너왔는데 그 위만이 다스렸던 고조선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때 한나라,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 고조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우리 고조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4개의 군대인 한사군을 설치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성장했던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들 간의 교류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자, 춘추 전국시대 피터지게 서로 5개의 국가나 7개의 국가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철제 무기가 만들어졌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가, 자, 중국에서 출발해서 육지나 해안가를 통해서 고조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그 다음에 일본, 요 순서로 요 철기가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자, 흉노족하고 끊임없이 견제를 했었던 중국은 진시황제 때 만리장성을 건립을 했는데, 이들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 대규모로 토목공사를 동원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불만이 샀고, 결국에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진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나라 때 한무제가 이제 흉노족을 결국에는 정벌함으로써 흉노가 쇠퇴의 길을 걷는 모습들, 즉 서로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교류를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일본이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중국을 따랐는데, 1세기경에 일본의 소국 중 하나가 그 한나라의 거의 끝물이죠. 후한의 광무제에게 한인호 국왕이라는 금인을 받게 됩니다. 이 금인은 금으로 만든 도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도장을 일정량의 곡물을 일본의 소국 중에 하나가 이제 한나라한테 조공을 바친 거죠. 그 조공을 바친 대가로 금장 도장을 이제 하사를 한 겁니다. 그 금장 도장을 한인호 국왕이라고 부르고, 한인호 국왕이라는 금장을 1세기경에 일본 소국 중에 하나가 후한 광무제한테 받았다. 자, 그 다음에 3세기경에 강력했던 국가였던 야마타이국, 그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 중국 위나라한테 조공을 바쳐서 친위 외왕, 위와 친한 일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대 국가들 간에 끊임없이 교류하는 모습들, 새로운 문화, 선진 문화가 전파되는 경로를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1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단원 5개의 단원 중에서도 첫 번째 1단원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으로서 이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아시아의 범위고, 계절풍은 언제 불고, 그 다음에 또 각 나라별로 기후 조건은 뭔지, 온대기후와 건조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가 어디인지, 또 1구역에서 4구역까지 나누어서 각 구역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초기 국가 형태,
그 다음에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1단원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의 경계, 만리장성.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 가장 긴 만리장성은 중국 농경민족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 전해진다. 만리장성은 흔히 농경민과 유목민의 경계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 속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 농경민의 생활. 농경민은 계절의 순환과 농작물의 성장에 따라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는 생활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계절에 따라 농경민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봄에는 물기를 정리하고 땅을 간 후 모내기를 합니다. 여름에는 주로 논에서 김매기를 하고 밭작물을 수확하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합니다. 겨울에는 새끼를 꼬거나 농기구를 보수합니다. 유목민의 생활. 몽골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유목민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유목민의 생로병사, 관혼상제, 남녀간의 만남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몽골인의 전통 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낙타는 유목민의 이동수단이면서 젖은 음료, 발효유, 치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펠트는 이동식 가옥인 게르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푸른색 천막 아래에 앉아 큰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샤먼이고, 샤먼을 마주보며 엎드려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